제가 오늘 근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어요. 뭐냐면요. 제가 지금 몸살, 오늘 사실 방송을 몸 컨디션은 못할 상황입니다. 지난 일주일, 지난 주말부터 굉장히 연속적인 무리를 하다 보니까는 감기 몸살이 왔어요.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일정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는 감기 몸살이 왔는데 약을 먹어도 잘 안 떨어지네요.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따뜻한 차를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제가 이제 콧물도 흘리고 그러기 때문에 좀 코를 닦는 일이 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은 시원치가 않지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약속을 한 건데 오늘 결방을 하는 게 부담스럽고 미안해가지고 오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가능한 한 좀 이제 압축적으로 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에, 오늘 제목이 이제 은행 시스템의 신뢰이기다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도래. 제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이제 올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듣게 되면은 좀 이제 구체적으로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은 좀 교수님께서 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풀어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되게 방송에서 다루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지난해 내내 얘기했던 게 이제 초점을 맞춘 게 미국채의 문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채의 가치 손실이요. 그렇죠? 이게 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금융에 있어서 금융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문제잖아요. 리스크를 관리 잘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위험을 잘 관리해야 되는 영역인데 그 위험이 그러니까 거의 없는 자산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미국채 혹은 달러 이걸 얘기하잖아요. 경제학이나 경영학 책에 그렇게 교과서에도 이렇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정도니까는 재무투자 이론에서요. 그런데 이 미국채의 손실이 엄청나게 미국채의 가치가 그러니까는 크게 훼손된 거죠. 훼손된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굉장히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역사적인 맥락까지 이걸 짚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는 부제목의 제목이 있는데 하이먼 민스키라는 분은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현대 금융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20세기 학자 중에서는 저는 수재로 이제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이 뿌리가 밀턴 프리드먼 교수를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셨죠. 2006년인가?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그 학생들한테 강의하거나 얘기를 하면서 금융위까지 보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본인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 언제 나중에 시간 있을 때만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밀턴 프리드만하고 하이먼 민스키는 같은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같은 선생 밑에서요. 같은 선생들 밑에서 이제 나이 차이는 제가 알기로 한 6, 7살 정도 밀턴 프리드먼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민스키 교수가 먼저 돌아가셨죠. 1990년대 돌아가신 걸로 제가 이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스키 모멘트라는 것이 이제 그 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이지요. 소위 말해서 이제 부채, 우리가 금융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 부, 이 금융에 있어서는 자산과 부채가 거의 그러니까는 같은 규모로 진화를 하잖아요. 모든 기업은 그러니까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의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하나의 평가 기준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의 크기잖아요. 근데 금융이 다른 산업과 다른 것이 그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에 있어서 성장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부채 규모에 증가하고 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융이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는 긍정적으로만 대개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금융 성장은 항상 뭐냐면 그 사회의 채무의 그러니까 증가를 수반을 합니다. 채무의 증가를 수반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은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한다는 것은 은행의 자산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은행이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가게나 기업의 채무가 증가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부채가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는 과도하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산 가치가 버블이 거품이 형성되게 되고 그 후유증이 그러니까는 반복적인 금융 위기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부실이 생겼을 때 마지막 기댈 수 있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안전자산이거든요. 안전자산이요.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이죠. 근데 안전자산이 가치 손실이 없을 때는 방어 능력이 있죠. 안전자산이 가치가 손실이 없을 때는 방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 국채가 앞장서가지고 엄청난 가치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예? 엄청나게요. 독일의 최근에 도이체방크 얘기 나오는 것도 독일 국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가치가 하락됐거든요. 예? 이 국채들의 문제들입니다. 주요 국가들에서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국채를, 선진국 국채의 가치 손실을 굉장히 주목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이유가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 능력이 취약하죠. 방어 능력이 취약하죠. 가장 안전자산이 그러니까는 엄청난 가치의 손실을 봤으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먼저 있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은행 위기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일정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예, 제가 좀 마른 것 같다는데 제가 이제 몸살로 좀 고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합니다. 예, 걱정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3월 9일 날이요. 3월 9일 날. 3월 9일 날 들어오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가 대규모 손실을 이제 입었다는 게 이제 드러나고요. 이때 그러니까는 연준이 미국 재무부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제니 옐런이 지금 재무부 장관이잖아요. 재무부 장관이고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최근에 네가 뭘 얼마나 알길래 무슨 뭐 그런 얘기하냐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좀 그러니까 저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니까요. 예? 근거를 가지고 이제 반박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뭐 제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요. 3월 9일날 대규모 손실이 공개되어져요. 예? 이때 그러니까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에 그러니까는 이 원인을 그러니까는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대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대응이 좀 늦었어요. 그 다음 날 3월 9일 날 대규모 손실이 나타나면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러니까 소위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창업 기업들한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금을 이제니까는 이 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소위 그런 쪽으로 전문화된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에 지점들이 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거의 뭐 쌍둥이 국가다 보니까 사실상 쌍둥이 국가다 보니까는 영국의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날이요. 영란은행이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영란은행이 사실 연준에다가 그러니까는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해서 좀 이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그러니까는 그 부분을 좀 과소평가했어요. 그래서 연준과 재무부가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건요. 일요일입니다. 12일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에 대응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3월 9일이면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목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요일 날 터졌는데 일요일에 쉬는 날 대응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초기에 터졌을 때 이 문제 파악이 좀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연방예금보험공사요. 우리나라도 이제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은행이 파산했을 때 그 예금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보증이 된 예금에 대해서는 그 대신 은행을 대신을 해가지고 그 예금을 지급해주는 그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라는 게 있죠. 이 예금보험공사가 3자가 그러니까는 발표한 게 뭐냐면은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을 무제한 보증해주겠다고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금 중에는 우리가 25만 달러 이하짜리는 그러니까는 개인별로 그러니까 한 개 은행에 대해서 25만 달러까지는 원금이자 합해서 보증을 해주는데 25만 달러가 넘는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증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못해도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런데 이제 그걸 무제한 보증해주겠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은행들한테 달러를 자금을 투입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TFP 약자로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작을 하죠. 즉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그러니까는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이제 그러니까 대출해주겠다 하는 이런 걸 결정을 하죠. 즉 은행에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이 소위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고객들을 그러니까 진정시키기 위해서 무제한 보증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은 다른 은행들이 이게 확산될까봐 살리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자금 투입하겠다는 이런 방식으로 한 거죠. 근데 3월 14일 날이면 그러니까 화요일이잖아요. 3월 14일 날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있는 은행들 중소기업 은행으로 이게 확산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옐런하고 파월이 소위 말해서 월가의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죠. 다이먼, 예? JP 모간의 다이먼하고 서로 연락을 하면서 서로 이제 민간 협조 체제를 가동을 한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 중소기업 은행에 대해서 불신감이 퍼지다 보니까는 다른 쪽으로 이게 전염이 이제 확산될까봐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소규모의 은행들에서 예금이 인출되고 그 인출된 돈들이 대개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는 은행으로 갔을 경우는 대형 은행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상당한 돈들은 사실 나중에 보니까는 MMF 펀드로 이제 단기 MMF 펀드로 그러니까 옮겨놓은 걸로 이제 많은 자금의 이동이 생긴 걸로 이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중소규모의 은행들에서 자금 인출이 이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대형은행으로 그 돈들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대형은행으로 들어온 돈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다가 300억 달러를 다시 자기들이 예금을 지원하는 거, 자기들 은행에 들어온 돈을 다시 예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원을 이제 해주겠다 그러죠. 그 대신 이제 월가가 얻어낸 건 뭐냐면 연준이 한 2조 달러 규모의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얻어냈죠. 서로가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고받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여기 이제 미리 소개했지만은 14일날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리고 대책이 나왔어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서 대책이 나왔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15일날 리퍼블릭 은행에 대해서 이런 대책이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평가사 피치에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신용등급을 5단계나 강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B면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투자 부적격 이제 단계로 강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22일 날 지난주죠. 다시 또 3단계 또 강등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는 퇴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요. 예? 퇴출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14일 날 이제 이러한 조치가 별로 효과를 못 봤다는 얘기죠.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주가가 한 90%가 그러니까는 하락했거든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연준의 조치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는 월가의 금융자본들의 그러니까 협조가 이게 그러니까는 별로 효과를 못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17일 날 이제 그러니까는 19일 날 일요일 날이죠. 지난주 일주일 전 이제 방송했을 때가 19일 했었죠. 오늘이 26일이니까요. 일요일 날 이제 5대 중앙은행 총재들이요. 세계 5대 중앙은행 총재들이 뭐냐면은 수합 창구를 가동하기로 서로 그러니까는 이제 유사시에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맞바꾸는 거죠. 그러니까요. 필요한 달러 자금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급을 하겠다는 이제 그러니까요. 해외에다가도 이걸 이제 공동 선언을 하고, 그리고 같은 날 일요일 날 스위스 금융감독청 핀마라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로 이렇게 하는데, 스위스의 그러니까 1대 은행이 UBS고 유나이티드 뱅크 오브 스위스고, 그다음에 2대 은행이 크레딧 스위스인데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는 걸 승인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9일부터 19일까지 굉장히 하여간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돌아간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이제 좀 우리가 봐봅시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기사들이에요. 예?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이 SVB가 그러니까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손실 본 거 이제 기사인 거. 그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게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는 영란은행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그러니까는 10일 날 3월 10일 날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실리콘밸리 UK를 그러니까 UK를 파산 절차에다가 넣는다고 하고 있죠. 그런 발표를 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예금자 보호 대상만 그러니까 보호해 주는 걸로 이렇게 여긴 정리해 버리죠. 그리고 영란은행에서 연준에다가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준에서 그걸 그러니까 좀 과소평가를 한 것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지난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그 게시판에다 올린 자료인데 4명의 교수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논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논문이 나왔는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은행이 한 186개가 정도 된다. 이런 이제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 파산의 그 메커니즘을 파산이 작동하는 원리를 부제목으로 달아놨죠, 사실은요. 이게 마크 투 마켓 로스라는 것이 회계에서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회계에다가 내 자산을 이렇게 그 정리할 때요. 정리할 때 내가 매입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산을 매입한 가격. 매입한 가격은 우리가 이제 액면 가격이죠. 그런데 그 자산의 가치는 계속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시장에서요. 그래서 시장 가격으로 그러니까 평가할 것이냐, 액면 가격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죠. 근데 시장 가격으로 그러니까 평가를 해보니까는 굉장히 손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거죠. 은행들은 대개가 보게 되면은 고객의 예금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차입을 해가지고 되게 자금을 조달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부만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신용도가 높은 유가증권 보유로 유가증권으로 운용을 하죠. 수익을 추가하려다 보니까요. 근데 그런 유가증권들에서 손실이 그러니까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 예금들 중에는 25만 달러 그 이하도 있지만은 25만 달러 넘는 이제 그러니까 예금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uninsured deposit입니다. 그 25만 달러 넘는 것들은 예금 보장이 안 될까봐 겁나가지고 다들 막 인출을 한 거죠. 인출 사태가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에 그러니까 하나의 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파산에 직면한 은행이 186개 정도 된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자, 뒤에 좀 더 자세히 수치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닛 앨런이 그러니까 이 제이미 다이먼 쓰이면서한테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걸 파산을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 이제 그 기록입니다.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17일.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무디스가 그러니까는 300억 달러 대형 은행들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크 수준으로 쓰레기 수준으로 그러니까는 신용 등급을 낮췄다는 이런 기사입니다. 기사를 낮췄다는 기사인 거고요. 포천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17일경인데 17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 그러니까 한 이제 이게 17일이면 금요일 정도 되는 거죠. 아니 지난주 금요일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굉장히 악순환 고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월가에서 이제 흘러나오고 앉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 구제 이후에 오히려 그러니까 진정되긴커녕 오히려 그러니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의 은행들의 CDS라는 것은 제가 과거에도 좀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크레딧 디폴트 수압의 약자지요. 신용 파산 수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되게 예방 조치를 하는 게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보험을 든다거나 화재 보험 드는 것도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금융상품도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갖고 있죠. 위험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융상품에 대한 보험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금융상품을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했는데 그 금융상품이 그러니까는 자기가 그 기대한 거와는 달리 파산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그러니까 폭락을 했어. 그럼 손실을 볼 게 아닙니까? 그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상품이 CDS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를 해서요. 자, 이게 뭐 길게 얘기할 저거는 아니기 때문에 본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급등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험료가 급등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준이 그러니까는 2조 달러를 그러니까는, 이 제공할 거라고 이제, 시중은행들에 대해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3일 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부는, 충격이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상? 이게 웬 말이냐는데, 이거는 그 금리 인상은 무관합니다.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악순환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왜? 원인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예? 원인이 전혀 틀리기 때문에. 아까 그랬잖아요. 연준이 2조 달러 투입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악순환 고리가 진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뭐 0.25% 그러니까 인상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저기 뭐가 해결책이 되겠어요. 그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 그러면서 뭐가 있었습니까? 물가라는 것이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높고 그럼 뭐냐면은 연준이 만약에 금리까지 인상을 안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그러니까 불안한가 보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금리는요 연준의 금리는 이 자산 시장이 진짜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처럼 붕괴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니까 붕괴되고 실물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있지만은 지금 실물 경제는 아직 나쁘지가 않아요. 실물 경제 나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연준 입장 속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이건 제가 이제 그 과거에도 제가 이제 그 했었고 홍사원의 경제쇼에서도 제가 3월 달에 출연해가지고 0.25% 올리는 거는 그 이번에 올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했었죠. 사실 뭐 연준보다 앞서서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이 0.5% 올리고 스위스 중앙도 0.5% 많은 은행들이 올렸어요. 한국은행만 지금 안 올리고 앉아 있는 건데. 그래서 금리 동결이 오히려 그러니까 은행들에서 필요한 건 자금 지원이었었어요. 예? 금리 동결보다도 그런 점에서 연준이 0.2% 올린 거는 저는 이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 은행 위기하고는 별로 무관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사는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다. 예? 이게 지금 인플레도 아직 못 잡았는데 금융위기 가능성이 지금 증가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제대로 표현한 사람이 제가 종종 소개하는 그 엘 에리언입니다. 엘 에리언이 지금 정책적으로 트릴레마 3중고에 빠졌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과 그다음에 금융 안정을 추구를 하잖아요. 예? 추구를 하는데 금리를 가지고 물가 안정과 그러니까 고용을 챙긴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연준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을 가지고 금융 안정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이 트릴레마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연준이 그러니까 하나를 그러니까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그러니까는 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올리다 보면은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경기가 냉각된다거나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금융의 불안정이 먼저 찾아온 거죠. 금융 불안정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 만사가 인생도 그렇잖아요. 예? 하나를 얻으면 잃는 게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연스러운 하나의 지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리 서머스는 그 금리를 좀 더 올려야 될 것이다. 인플레 잡으려면은 인플레 마저 잡아야 되니까 인플레 잡는 걸 포기할 수 없잖아요. 잘못하면 그러니까는 엘 에리언은 물가도 못 잡고 잘못하다간 금리 안 올리게 되면은 물가도 못 잡고 그러면서 금융의 불안정은 계속 지속되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제 지금까지 판단하고 있는 건 이런 것 같아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 이거는 제니 옐런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니 옐런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정부의 담당자가 은행 시스템이 좀 약간 취약해졌다 하면은 더 불안해하죠 시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말로라도 이제 건전하다는 얘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너무 자주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안해 보이죠. 그러면서 인플레는 지속이 돼. 예? 인플레는 지속돼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 3월 회의에서는 사실 0.25% 올린 것보다는 24년, 23년 올해 중에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없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월가가 화들짝 놀란 거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로 전환을 하기를 예상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그러니까 가능성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월가에 대해서는 이 블랙스완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엄살들 막 피우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제 결론 쪽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면요. 저는 지금 이번에 문제가요. 그 개별 은행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주목을 하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별 은행들의 파산에 주목을 하게 되면요. 예? 지금 이제 보게 되면요. 저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 그리고 미국의 시스템의 자체가 그러니까 시험대에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때가 오리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이게 진화할지는 사실 정확하게 사실 타이밍은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 눈앞에서 이게 예상보다 빨리 오네요. 제넷 옐런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everything is fine이에요. 미국의 그러니까는 금융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사운드하다. 그리고 괜찮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유럽의 그러니까 은행들, 대륙의 은행들은 그러니까 자본이 갖춰져 있고 자본 건전성이 가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주가라든가 채권 가격이라든가 환율이 이게 다 지금 막 흥분 상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거기다 또 뭐냐면 월가에서는 뭐냐면은 금융산업이 지금 굉장히 취약해졌으니까는 워싱턴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그러니까는 행동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앉았잖아요. 예? 아니 옐런 말대로 아니면 유럽 중앙은행 말대로 괜찮다면은 그러니까는 이런 지원을 왜 기대를 해야 될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책 당국들이 뭔가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 정확한 그러니까는 저거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저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을 지금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의 이것들을 그러니까 가면서 예금자들을 그러니까는 무제한 구제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예금 성격과 관계없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구실이 뭐냐면은 시스템 리스크의 경우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스템 리스크.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게 미국의 은행 시스템 전체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파산했을 때 이게 은행 전체에 미치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전체 영향 미친다고 우리가 이게 판단이 미치게 되면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긴급 조치로 그러니까는 구제 대상이 아닌 예금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예?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소규모 지역은행들의 이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가 이런 은행들이 지금 소규모 지역은행들이거든요. 사실은요.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요. 근데 이 은행들보다 더 작은 은행들, 심지어는 그러니까 더 작은 은행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파산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가? 시스템 리스크의 그 구분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되어집니다. 위기 상황에서는요. 어떤 은행의 파산이 시스템 리스크고 어떤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져요. 위기가 이게 확산되는 이런 국면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옐런이 굉장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옐런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요. 4차례나 그러니까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일주일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미묘하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지금 오락가락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적으로 뭐냐?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는 예금자 보호해준다고 그렇게다가 방점을 찍고선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 뭐가 얘기 나옵니까? 예금자 보호를 무제한으로 해주게 되게 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얘기를 하거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면요. 혹시 그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한다면요.
자, 고객의 예금을 그러니까는 예금 보험공사, 즉 정부지요. 정부가 무제한으로 보호해준다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예금을 가지고 막 위험한 투자를 하더라도 예? 고수익을 은행 자본들은 이제 추구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막 그 위험한 상품에다 투자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예금 인출 사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예금 인출 사태가. 왜? 고객들은 뭐냐면은 내가 내 예금을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뭐 저기 무제한 보호해 준대. 그럼 불안을 안 느낄 테니까 은행들이 그러니까 막 위험한 투자를 하더라도 불안을 안 느낄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고수익 추구, 즉 뭐냐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이 자산 운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대규모로 손실 발생했을 때 결국 뭐냐면 예금 보험공사가 돈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투입하는 것이고 결국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가지고 메꾸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금자 전액 보장은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지금 그러한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제니 옐런은 그러니까는 이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명확한 그러니까는 딱 선을 그어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면서 일주일에 4번이나 그러니까는 4번이나 그 기자회견 비슷하게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리스크 예외 조항을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문제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옐런은 그러니까는 뭐 그 조그마한 지역은행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그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고 했다가 그러다가 밑에 같은 경우는 또 뭡니까요? 의회에 가가지고는 모든 은행의 예금이 다 보증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예?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파월하고 옐렌이 그러니까 워싱턴 에 있는 하나의 언론에서는 뭐냐면은 은행 예금에 대한 보증에 대해서 서로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는 이런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예? 내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거 제대로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모든 예금이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해 버리게 되면은 고객들이 불안한 고객들이 예금을 막 인출 이제 그러니까 할 게 아닙니까? 보증이 안 되는 예금을 가지고 있는 그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다 보증해 준다고 하면은 시장은 좀 일시적으로 진정되겠지만은 진정되는 대신에 뭡니까요? 그 대신에 이게 굉장히 이제 후유증이 크죠. 앞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무제한 보증으로 이걸 바꿀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뒤따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금 보장제에 늪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러니까는 이 칼럼에 뭐냐면은 그 모든 은행의 이 예금들은 그러니까 보증이 되어야 되느냐, 보증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연주는 뭐냐면은 이 이야기를 좀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런 칼럼을 쓰고 앉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24일자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거를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좀 제대로 표현한 것이요. 알자지라의 표현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옐렌이 뭐냐면 시장하고 미국 의회 사이에서 잡혀가지고 메시지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그러니까 그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냐면은 이 롤러코스터를 그러니까 시장에다가 이걸 보내고 있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일주일에 4번씩이나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미묘하게 잠깐만 차이가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다 보증해준다고 이렇게 좀 거기에 무게가 실리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안심하는 척으로 이렇게 좀 반응을 했다가 또 그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달리 너무 전액 예금 보장제로 해석을 하는 것 같으니까 또 이쪽도 방향을 좀 틀고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면서 혼란을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옐런 정도가 지금 이 정도인 거예요. 전 연준 의장이잖아요. 옐런은 이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금융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근데 옐런조차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 제니 옐런은요.
미국 달러의 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이 여성적이 지금 이 장관이에요. 예? 미국 달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난해 10월 달에도 국채 유동성 파동이 일어났을 때도 예? RP를 동원하면 된다. 예? 이게 딱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 연준 의장도 자꾸 그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달러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을 딱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옐런이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지금 그러니까는 현재 제가 이제 뭐냐면 늪에 빠졌다고 하는 게 은행의 파산이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뭘 기준으로 가지고 갈 거냐 이거예요. 예? 뭘 기준으로요? 예? 그러니까 전염효과 유무가 시스템 리스크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전염효과가 그러니까는 저기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도 그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황이 제가 볼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예? 상황이 늦었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위기가 전개되고 나면은 거기서 삐끗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저거에 빠지게 되거든요. 자, 아까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의 자산 손실이 19억 달러였었습니다.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은 3억 3천만 달러였었어요. 그런데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든가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더 손실이 큰 은행들 많잖아요. 많은데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은행들이 수두룩하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미실현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유가증권 가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미 국채라든가 MBS 같은 이런 가치 하락으로 예? 손실 보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